그러면 나머지는 안 읽어도 돼. 아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없던 손실이. 요게 이제 누리던 후생, 누리던 편익이 그 부담만큼 줄어든다 해서 경제적 후생 손실 또는 경제적 순손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과세가 되면 사실은 그냥 잃고만 있어요. 사회적으로 잃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면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잃는 것이 그 국가로 다 100% 챙겨지면, 세금으로 챙겨지면 뭐 국가 전체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냥 분배에 가까운데 이 과정에서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리는 공중에서 분해돼 버리는 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냥 손실일 뿐인. 영어로 이거를 dead weight, 그러니까 죽은 부담. 모든 건 부담이 있으면 얻는 게 또 반대급부가 있게 마련인데 요거는 그게 없다. 그냥 dead weight, 부담만 있고 그런 손실이라고 해요. dead weight loss 해서 그거를 또 이 설명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보면 여기 이 부분인데요. 경제적 순손실, 그래서 dead weight los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요소가 없을 경우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왜곡 요소라고 하는 건 정부가 뭐 세금을 과세한다, 뭐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게 없었다면 충족할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후생, 복지, 편익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줄어드는 거. 근데 줄어드는데 그냥 줄어든 대신에 뭔가 반대급부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냥 줄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과세라는 게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어요. 세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잉여 감소분, 생산자 잉여 감소분. 요 잉여라는 것도 사실은 설명을 하면 복잡하겠지만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어떤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 균형 가격에서 공급이나 수요의 양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균형 가격에서 받는 그 가격은 그 이전에 균형 가격에 이르기 전에 그 조금 덜 주고 살 수도 있었고 좀 덜 받고 내놓을 수도 있었던 가격들이에요. 그런 가격들이에요. 그 이전에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은.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양이라면 나는 더 지불할 수도 있었는데 균형 가격에 비하면 균형 가격은 그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도 조금 덜 낸 돈들의 축적이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덜 받아도 좋은데 더 받은 돈들이 축적된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잉여라고 하죠. 잉여. 균형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덜 낼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더 받을 수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잉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프로 설명하면 또 간단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동산학 개론은 그래프 없이 매우 감각적인 느낌적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시간 들이지 않고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는 균형 가격이라는 것 때문에 덜 내고 더 받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양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세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만끽할 수 없고 좀 말하자면 잃게 된다. 그 잃는 부분이 다 국가로 이렇게 쌓이게 되면 뭐 사회 전체로 보면 잃는 거 아니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냥 공중으로 날아버리는 손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후생 손실 또는 순손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튼 이런 모든 것들은
느낌적으로 이렇게 쭉 감각적으로 따라왔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자, 여러분,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고, 또는 둘 다가 비탄력적이고, 이런 경우에, 이 경제적 순손실은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 순손실. 여러분, 경제적 순손실. 보세요. 손실이잖아요, 손실. 상처 입는 거잖아요. 뺏기는 거잖아요. 예.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탄력적일 때는 민감하다고 그랬죠, 아까. 민감하면 잃는 것도 많겠죠. 여린 사람들은 민감하고 뭔가 상처를 입으면 깊이 입어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몸도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다 또는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손실하는 순간 크게 입는다. 비탄력적이면 둔감하다는 거잖아요. 무디다는 거잖아. 그래서 버텨내요. 상처를 덜 입어. 그래서 손실 일종의 상처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손실이 작다. 탄력적이면 손실이 크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귀결을 시키면 시험 볼 때 유리하죠.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자, 조세가 주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손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인데 이 손실 입기 전에 일단 조세가 이렇게 주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황. 그러니까 조세가 귀착하는 그 과정. 그때는요, 탄력적이면 그 주어지는 조세를 잘 피할 수 있겠죠. 유연하게. 비탄력적이면 오는 화살을 그냥 맞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턱하니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탄력적이면요, 조세가 오는 그 조세 부담을 막아내요. 그래서 조세 부담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무디면, 비탄력적이면 조세가 올 때 그냥 다 껴안는 거야. 그래서 조세의 부담은 커져요. 자, 이 둘 다 조세와 관련되는 것인데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적일수록 커지죠. 조세가 귀착되는 조세를 맞는 부담은 탄력적일수록 피해가니까 작아지죠. 요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그토록 어려웠던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너무나 쉽게. 손실, 탄력적일수록 민감하니까 크게. 부담, 탄력적일수록 잘 피하니까 작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과 수요, 공급 사이의 관계는 방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요가 터졌어요. 공급이 함께 터지면 탄력적인 거죠. 수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킨다, 무마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네. 그래서 이 경제적 순손실하면 일단 뭐든 비탄력 나오면 상처 덜 입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죠. 커진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들은 분은, 듣고 알고 계신 분은, 감각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2번, 3번, 4번, 5번 문제를 읽기 전에 1번의 정답 체크를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읽어도 돼. 아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40문제예요. 대개 그 정답이 1번인 거, 2번인 거, 5번인 것까지 해서 대개 평균적으로 8문항씩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40문제 중에 8문제는 1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1번이. 그러면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게 1번에 배치되는 순간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이 커진다는 거예요. 물론 5번이 정답인 것도 8개가 출제가 되겠죠. 평균적으로. 그러면 1, 2, 3, 4를 다 읽은 다음에 라서야 정답 체크할 수 있는 게 등장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1번이 등장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득을 본다. 거꾸로 5번일 때는 손해를 보겠지만 그래서 득을 볼 때 확실히 득을 봐야 5번 문항에서 손해보는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의 어떤 정답 체크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소위 찍는다고 하죠. 찍는 것도 다 요령이고 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예. 그래서 확실히 알고 찍는 문항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르고 찍어도 맞힐 수 있는 문항이 덩달아서 많아지는 거죠. 비례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답 체크율이 높아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찍는 거 8개씩 배치한다고 해봐요. 정답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태반을 알아. 근데 어느 문항이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어. 정답 문항수가, 체크수가. 그러면 그것에 올인하면 됩니다. 별 이야기 다 하네요. 자, 요거는 지금 순손실에서 살짝 이제 곁들인 거고. 왜냐면 이게 자꾸 섞여요. 문항 문제가 출제될 때.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고요. 2번 같은 경우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또 그냥 한 번은 좀 더 다뤄보자면 이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죠.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래. 불이 붙었어. 근데 물이 공급이 안 돼. 예. 시장 균형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그런데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 물이 없어. 불을 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크게 수요가 증가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 자, 요 지문은 아까 다른 데서 본 것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요 지문들은요, 출제됐던 지문이 다시 등장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문이 그 특정 개념과 관련해서 O냐 X냐 하는 것들도 정확히 짚어놔야 그게 어느 문항에 섞여서 나올지 모르니까 필요하다. 4번이나 5번은 이제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요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요게 이제 가장 전형적이에요. 시간은 좀 걸리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다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필요하면,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싱 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이런 문제 늘 나옵니다. 늘. 균형 가격,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여러분, 요 단서는요, 늘 그냥 해오던 대로, 경험하던 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라. 이 뜻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수요와 공급이 증가를 한다. 라고 하는 건 물과 불이 만났다. 불과 물이 만났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우 편해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하는데, 둘 다 증가하네. 물과 물이 둘 다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네요. 그러면 수요의 불의 효과가 크겠어요? 물의 효과가 크겠어요? 불의 효과가 크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 증가폭이 큰 쪽, 요 큰 쪽의 효과가 일단은 나타나겠죠. 자,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하겠죠. 그런데 감소라고 나왔네요. 이 말이 안 되네, 일단은.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할 테지만. 일단 양이 증가한 거잖아요.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고. 양은 당연히 증가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이걸 암기 코드로 오히려 문제보다 암기 코드가 더 현란하고 복잡해요. 제발 그런 방법 활용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일종의 속고 속이는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 코드가 활용된다면, 만약 활용될 수 있다면 바보 된 거예요, 바보. 맨날 수요 공부하면 그 코드만 외우고 있을 텐데. 바보지 뭐예요. 수요의 기본적인 개념을 터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코드만 외우고 있으니 바보지. 온전한 정신입니까? 암기 코드는요, 이해해야
충분히 이해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외운다. 그거는 최후입니다. 최후. 가장 최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평소에 공부하면서부터 막 드립다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발 좀 어떤 게 유익하냐 하는 것도 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언제 활용하는 게 유익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니까 제발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